자,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우상향하는 장기 주택 공급 곡선, 그리고 수직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단기 주택 공급 곡선 가지고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이러한 임대료 규제의 어떤 부작용, 안 좋은 점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장단기 주택 공급 곡선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도 단기적인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규제가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이 주택 정책이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대부분 이제 정부가 민간의 주택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 상한제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저소득층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이제 목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재분배 목적을 가지고 임대료 규제를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임대료 규제는 그 많은 국가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실제로 현실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쪽의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를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요, 오른쪽에 장기적인 효과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둘에서 보면은 시장 균형 E0점이 있는데요. 이 E0점은 단기와 장기 모두에 있어서 시장에 맡겨놨을 때 균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전 시기에 뭐 예를 들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가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감소했다든지 라고 해가지고 그 균형 임대료 E0점에서의 균형 임대료, 즉 단기 그리고 장기에서의 균형 E0점에서의 균형 임대료 R0가 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높다, 이렇게 이제 그 시민들 간에 사람들 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정부는 이제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을 균형 임대료 R0보다 낮은 임대료 수준, 이 그림에선 R바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 임대료 R0보다 더 낮은 R바라는 임대료 상한을 설정한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 즉 주택 소유자들이 되겠죠. 주택 소유자들, 임대인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적으로 장기인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법적으로 2년 이상이 되도록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낮다고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건물의 용도를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임대료 상한제를 정부가 시행을 해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들, 주택 소유자들이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거 서비스의 총 공급 H0 있죠? 이게 감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단기 주택 공급 곡선은 주택 스탁 H0에서 수직선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임대료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임대료가 R0에서 R바로 즉각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임대료 상한 R바로다가 하락될 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자 잉여였던 거, 즉 주택 소유자의 임대 수입을 사각형 R바, R0, E0, F만큼 감소시키고요. 임대 수입이 주택 임대인의 임대 수입이 그만큼 감소를 하고 정확히 그만큼 임차인들, 즉 수요자들의 주택 수요자들의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인 효율성의 손실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그 임대인의 이익,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택 수요자, 즉 임차인에게 재분배하려고 하는, 이게 원래 임대료 상한제의 목적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총이의 감소 이런 거 없이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인데요. 장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한자에서는 규제 도입 이전의 공급량, 즉 다시 말해서 H0라고 하는 것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수준이 균형 임대료,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R0 수준이었는데 이 임대료 상한제 때문에 R바의 수준으로, 낮은 임대료 수준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임대료 수준이 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노후화와 멸실, 그리고 유기화, 철거, 그리고 이제 다른 용도로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R바일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H0가 아니라 H1,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62쪽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H0가 아니라 이제 H1만큼 공급을 하는 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인들은,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자가주택으로 개조해 가지고 매각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투자를 하지 않아 가지고 주택의 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공급 양을 갖다가 감소시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 공급 곡선이 S0가 아니라 S1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새로운 균형은 이 원점이 되고요. 그때 임대료는 알바, 그리고 상한 임대료인, 임대료 상한인 알바 수준, 그리고 주택 스택은 H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을 때는 H0의 어떤 공급 물량이 있었는데 규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임대료 상한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주택 스택이 H1, 즉 주택 공급 물량이 H1으로 감소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로점에서 이원점으로 균형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총이어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이제는 그 삼각형 모양만, 삼각형 형태만 찾으면 되니까 삼각형 이원 B20만큼의 총잉여가 감소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따져보면요. 규제 전에는 균형점이 2제로점이었고요.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R0, A20,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생산자잉여는 삼각형 CR0, E0만큼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자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잉여는 그 둘을 합친 소비자잉여 삼각형 R0, A20와 생산자잉여 삼각형 CP0, CR0, E0 합친 그래서 총잉여는 삼각형 CA20인데 비해서 임대료 규제 하에서는, 임대료 규제 후에는 소비자잉여가 이제 소비자잉여는 뭐 줄어들는지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소비자잉여는 사각형 알바 ABE1으로 돼버리고요. 생산자잉여는 확실하게 줄어들죠. 삼각형 C 알바 E1으로다가 2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친, 즉 임대료 규제하의 소비자잉여 사각형 알바 AB 2원과 생산자잉여 삼각형 C 알바 2원을 갖다 합치면 총잉여, 임대료 규제하의 총잉여는 사각형 CAB 2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료 규제 때문에 총잉여가 감소하죠. 얼마만큼 감소하냐면은 삼각형 2원 B20만큼 감소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즉 주택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상실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의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목적인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료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를 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의 생산자 잉여 중의 일부를 임차인인 소비자들에게 재분배하려는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정책 목적을 아무런 비용 없이, 아무런 사회적 비용 없이 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과정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 후생, 즉 총이유가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사회적으로 효율성의 손실을 감소한다. 안 좋은 거죠. 효율성이 줄어드는데, 총이유가 줄어드는데, 그걸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 상한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급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은, 근데 누가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택 물량이 정말 H0에서 H1으로 감소를 하니까 그 차이만큼 H0, H1 그 차이만큼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임차인들은 임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임차인이 혜택을 받고 어떤 임차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애초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H0라고 하는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더 낮은 임대료 통해가지고 더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은, 규제로 인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면 이제는 이제 그 새로운 수요가 창출해가지고 그 알바에서 주택 수요량, 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 물량은 얼마만큼이 되냐면은 H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H1하고 H 프라임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알바의 임대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창출된 초과 수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알바의 임대료 수준에서는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그때의 물량 H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바의 임대료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물량은 H1이 되죠. 그래서 공급량은 H1인데 비해서 수요량은 H 프라임이 되니까 H1과 H 프라임만큼은 초과 수요가 됩니다. 이만큼은 임차인들이 임차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움직여가지고, 임대료가 움직여가지고 균형을 회복하게 되는데,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를 쓴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공급 물량이 H0에서 H1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을 임차인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R0의 임대료 수준에서는 임차인들이 H0만큼 임차를 하려고 하고, R바의 수준에서는 H 프라임만큼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임차를 할 수 있는 물량은 H1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H 프라임을 원하는 사람, R 바의 임대료 수준에서 H 프라임의 H 프라임만큼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골라가지고 H1만큼만 임차를 받도록 하고, 임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임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임대주택을 배분하는 그런 또 어떤 일종의 규제도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배분 방식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스탁을 H0에서 쭉 유지하는 이런 두 가지 추가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배분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뭐 선착순이라든지 또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주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선착순 방식이죠. 그래서 임대주택마다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집이 빌 때,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즉 1순위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부를 관리해야 되는데, 대기자 명부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임대인에게 맡겨놓으면은, 그러면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명부가 조작이 될 수가 있죠. 대기인 명부가 조작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뭐 임대인이 뭐 암시장을 통해 가지고 뭐 임차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 오를 권리를 갖다가 이제 암거래를 한다든지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료 정말 그 대기자 명부를 관료들 공무원들에게 맡겨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임대료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이 명부 관리를 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좀 그 어떤 비리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임대인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고 임대 물량이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가 도시 전체의 대기 명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취약계층에게 우선권,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신혼 부부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저소득층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는 또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임대주택 스탁을, 즉 H0의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임차인들 간의 주택을 배분하는, 임대주택을 배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기간 만료가 되면 그러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뭐 주택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서 임대시장에서 주택을 회수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 공급, 즉 공급 물량이 그 H0에서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스탁이 감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 임대주택 스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또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보호 장치는 임대계약서에 분명히 임대 기간을 갖다 명시를 해놓는데 이 명시된 임대 기간 조항을 무력화시켜 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임대인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을 자유롭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때로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느냐 또는 요구할 수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 규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임대료, 아까 R0였죠. 그리고 규제 임대료, 임대료 상한 알바 그 차액의 현재 가치를 프리미엄으로 받아가지고 임대료 규제 효과를 상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 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업자는 공실이 발생한다, 뭐 임차인이 나가버리고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자가주택 시장에 공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스탁은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 보호장치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스탁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 또 다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개조해가지고 매각하는 행위, 이걸 이제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보통 콘도미니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임대주택을 개조해가지고 매각하는 행위를 막는 규제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제는 임대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걸 막아버리는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에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갖다가 위반하는, 즉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장치를 도입했다. 임대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자가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매각하는 행위를 막는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어떤 또 행동을 취할 수 있냐면요. 임대사업을 그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냐면은 뭐 안전상 또는 위생상 거주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에 이르도록 그냥 쭉 방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치하는 걸 또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임대주택의 적절한 유지 보수를
의무화하는 그런 규제를 또 시행을 해야지, 그래야만 임대주택 스탁이 H0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대료 규제를 한다,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 규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규제, 그리고 임대주택 스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규제, 그 다음에 주택의 유지와 보수 등에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가격 규제, 임대료 규제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규제, 임대주택 스탁을 유지하는 규제,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관련된 규제까지 한꺼번에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재산권과 어떤 자유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복잡한 규제, 복잡한 사정을 포괄하는 그런 그 법 규정을 만드는 게, 객관적인 법 규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객관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커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규제의 혜택을 받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 뭐 이전을 해가지고 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주거지와 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주거지를 갖다 이전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아이들과 같이 살다가 아이들이 분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주택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커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그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임대료 규제의 큰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작용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 두 번째는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임차 희망자들이 주택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지급해서 들어갈 수 있다. 즉 암시장을 통해 프리미엄 구입하고 들어갈 수 있다. 새로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존보다 즉 R0보다 더 높은 임대료 수준, 여기서는 그 H1의 임대주택 스탁일 때 그 높이, 수요 곡선의 높이 B까지 이 수요자들, 임차인들은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B라고 하는 높이하고 알바 수준 어디선가에서 암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니까 어떤 임차인은 알바의 임대료 지불하고 어떤 임차인들은 알바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형평성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료 규제 부작용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세 번째 이유는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사업,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점점 더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임대주택 스탁의 양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대주택의 질이 기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가 임차인이 받는 혜택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보면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형평성도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이제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아무런 사회적 비용 없이도 정책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재분배 목적,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규제의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조금 의문이 된다라고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택 분양가 규제의 효과는 다음 주차 11주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